안녕하세요. 재미의 이유의 홍난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재미 스터디로 돌아왔습니다. 권혁지 작가님 오늘도 모셔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웹툰 그리고 있는 권혁주 작가입니다. 현재 공주대학교에서 웹툰 창작 가르치고 있고요. 재미스터디 참여하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권혁주 작가님과 제가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라고 의기투합해서 녹화를 하고 막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데에는 서로의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서였거든요. 그 공통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개그를 굉장히 좋아하고 개그를 어떻게 하면 잘 웃기게 만들 수 있을까? 재미있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학문적으로 공부도 해본 사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좀 구체화시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재미스터디를 구성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카툰 부모 이야기도 사실은 그 일환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웹툰의 재미를 좀 작동 원리를 설명해 볼 수 있을까라는 식의 생각을 하다가 그에 따른 변수로 카툰 부모도 있었구나. 와, 카툰 부모를 창립하신 분이기도 하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은 지금은 개그 웹툰의 시대가 아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저희가 개그 웹툰이 지금은 어떤 식으로 변화했는가 혹은 변화하지 않았는데 우리 눈에 덜 띄는 것일까? 아니면 예전의 개그 웹툰과는 정말 변한 부분이 있는가? 뭐 등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이 개그 웹툰의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2000년대와 2010년대에 가장 유력하고 대중적으로 인기를 모았던 장르가 개그 웹툰이 아니었나. 공감에 웃음을 주는 일상툰, 그리고 뭔가 자학과 그 어떤 조롱, 자기 스스로를 조롱하는, 그렇지만 기분 나쁘지 않는 그런 개그 웹툰을 보려고 인터넷 만화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개그 웹툰이 웹툰을 일반 독자들이 많이 볼 수 있게 만든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개그 웹툰이 그 당시엔 굉장한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는 웹툰의 대표적인 장르였어 라고 저 안에서 규정을 했는데 지금 2022년에 와서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뭐 현대 판타지, 로맨스 판타지, 로맨스, 액션, 학원물 등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웹툰의 대표 장르를 개그 웹툰이라고는 볼 수 없으니 지금은 개그 웹툰의 시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뭐라고 할까요? 너무 냉정하게 선을 그었던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개그 웹툰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작가의 입장으로서는 개그 웹툰의 시대가 아닌 게 아니라 개그를 하기 어려워진 시대다.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가들도 개그 웹툰을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전만큼 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동료 작가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즘은 개그하기 좀 어려워진 것 같아.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에 좀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궁금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들하고 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개그 웹툰을 하기가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물론 저도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현상 혹은 그런 어떤 기사 이런 것들 혹은 책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겠다라고 가설을 여러 가지를 세우고는 있으나 작가님들께서 체감하는 그런 어려움들은 제가 느낄 수 없는 부분의 어떤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했었거든요. 두 개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는 웹툰이 유료화되기 시작하면서 스토리 기반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스토리 기반의 웹툰들이 유료 수익을 내기에 좀 유리하다라는 게 경험적으로 그리고 아마 수치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보통 개그 웹툰은 에피소드 형식의 웹툰이 많은데 에피소드는 한 편을 보고 그 다음 화가 궁금해지진 않거든요. 그냥
오늘도 잘 웃었다. 다음 주 기다릴 수 있어. 이런 느낌이지, 다음에 어떻게 되지? 이런 느낌을 주진 않잖아요, 개그 웹툰들이.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그 개그 웹툰들이 미리 보기나 유료화 모델에 적합하지 않았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약간 사회적인 인식과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려고 할 때 약간 상대방을 희화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그맨들이 누군가를 웃기려고 할 때 남을 희화하면서 웃기는 스타일이 있고 자기를 희화하면서 웃기는 스타일이 있다. 근데 결국 누군가를 희화화해야 되는 거고, 그 희화화한다는 거는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건데, 그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좀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어갔던 일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져서, 작가들도 또 워낙 댓글이나 독자들의 반응이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 어려워진 게 아니었나. 그러면서 조금씩 물론 지금도 개그 웹툰이 있지만 예전만큼 그리고 실제로 작가들도 개그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나는 웃긴데 사람들도 웃길까? 약간 그런 고민들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굉장히 많은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유료로 웹툰을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유료 결제를 유도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그런 작품들이 유리하다. 그런데 에피소드로 끝나게 되는 단발성의 그런 작품들이 개그 웹툰에는 굉장히 많은 편이라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그 웹툰을 하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누군가를 희화화시켜서 웃게 만드는 그 방식이 지금은 잘 통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워낙에 뭐 젠더 감수성이니 아니면 소수자에 대한 어떤 배려니 이런 고려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고, 또 사회적인 인식도 뭐 약간 장애인을 비하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죠, 원래부터도. 인식이 바뀌면서 근데 거기에 약간 지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작가들도. 거기 빨리 따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면서 주저하게 되는 때가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새로운 어떤 개그의 유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은 해요. 어떤 한 대상의 결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방향, 한 사람의 어떤 그 숨기고 싶은 것들을 까발리는 그런 것들이 어떤 웃음을 웃게 만드는 한 가지의 중요한 작동 원리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 이외에도 뭔가 웃기려고 하는 수단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개그에 너무 웃기려는 목표가 크다 보면은 이걸 간과한 채로 마구잡이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해? 라고 이렇게 클레임을 걸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민감성이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스마트폰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왜 여기에서 스마트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쵸? 근데 사실은 뭐 찰리 채플린의 슬랩스틱이나 혹은 TV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굉장히 또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코미디 극이 굉장한 인기였죠. TV로 보는 그런 코미디 극에서도 쉽게 그 대상이 기분 나쁠 거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그 사람이 막 웃기게 막 희화화되는 대상에 대해서 저 사람 안쓰러워, 왜 저 사람 놀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리를 둔 채로 우리가 계속 웃어 넘겼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일정한 거리가 유지된다는 뜻하고 동의어인 것 같아요. 희화화되는 대상과 웃는 나 사이의 관계에 거리감이 있어요. 그게 항상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웃기는 대상은 내가 아니야. 공감할 수 없는 아이고 어쩌니 그러니까 왜 그랬어 라는 식의 어떻게 보면 장난스러운 징벌, 장난스러운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작동 원리가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서인데 이전까지는 TV 그리고 연극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객이나 시청자가 그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치였다는 거죠. 연극이나 TV 이런 장치들이. 그런데 스마트폰은 나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화장실 갈 때도 제 스마트폰 들고 가요. 그거는 모든 일상에서 이 스마트폰과 나를 떨어뜨릴 수 없다고 느끼고 마치 나의 하나의 또 다른 자아인 양 나의 하나의 정말 친밀한 친구인 양 느낀다는 거죠. 핸드폰을 보면 그 저의 뇌에 약간 외장하드 같은 느낌이에요. 외장하드를 하나 들고 다니는 느낌. 없으면 안 돼. 네, 그래서 그 핸드폰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는 나의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족끼리도 꺼려지게 되잖아요. 그만큼 핸드폰으로 보는 세상은 그 이전에 TV로 보는 세상, 연극에서 보는 세상보다 훨씬 더 나와 밀접하게 거리감이 좁혀져 있습니다. 아, 그것도 선생님 일종의 가설이네요. 그죠? 그쵸, 가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희화화되는 대상을 그냥 나와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네. 어떤 개그나 그런 것들을 TV로 보거나 극장에서 보거나 아니면 책으로 보거나 나와 뭔가 분리된 어떤 물성을 갖고 있는 어떤 분리된 걸로 접했고 스마트폰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된 기분이 들어서 거리감이 더 좁혀졌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감이 좁혀진 네. 이유가 크다. 것처럼 느낀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약간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고 싶은 게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동의해요. 그러니까 거리감이 유지돼야 웃을 수 있고 희극성이라는 것이 발휘가 되는데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거리감인가? 약간 무관심의 거리를 확보하기 어렵다 인 거잖아요. 맞나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아지니까 훨씬 더 그 거리감을, 심리적 거리감을 가깝게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에다가 제가 하나 보태면 스마트폰이 항상 지니고 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거리감을 좁힌 이유에는 댓글이나 SNS나 그 작품을 보고 내가 그 작품에 대한 언급을 하기 매우 쉬워졌고 그것을 주변 사람과 공유해서 나와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게 다양해진 이유도 있고 그것 때문에 약간 거리가 더 좁혀진 게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쵸. 이 물성뿐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그때는 내가 내 기분이 어떻다고 저 사람을 보고 기분이 나는 좀 나빴다 할지라도 그냥 선택할 여지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참여할 수 있는 말씀하신 대로 댓글도 있고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SNS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경계가 좀 많이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또 어떤 제가 읽었던 어떤 책을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예전에는 어떤 경계를 탁탁탁 구획을 맞춰서 내가 그 경계 안에 들어가려고 혹은 내 위치는 여기야. 근데 그 이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의감을 품는 그런 식의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 경계가 다 파괴가 되어서 내가 어디에 서야지 내 자리인지를 파악을 못해서 오는 어떤 그 편집증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어떤 인식 상태라는 그런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처럼 저 사람은
그 코미디언이야. 그리고 저거는 코미디 극일 뿐이야. 라는 식의 생각은 경계가 정확히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인터넷, 모바일이라는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점점 이 경계가 사라지고 있죠. 아마추어와 프로의 경계도 사라지고, 뭔가 저렇게 웃기는 대상이 어느 순간에는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남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나인 것 같아서 슬프기도 하고, 공감이 돼서 연민이 느껴져서 더 이상 웃기지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화도 나고, 어떤 순간에는 또 막 조롱하고 깔보기도 하고, 이게 정말 그 어떤 경계 없이 마구잡이로 널뛰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 개그를 보다가 웃겼어, 되게 재밌어. 그러면 저 사람 뭐 인스타에도 들어와 보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상을 또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약간 심리적인 거리감이 좁혀지기도 했던 것 같네요. 생각해보니까. 이 웃음의 작동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의 결점을 까발린다. 네, 그래서 희화화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관객과 그리고 웃기는 희화화되는 대상 사이에 일정한 거리감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조건인 거잖아요. 작가님께서도 그 희극성 혹은 웃기는 어떤 작동 원리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웃기는 방식, 웃기는 작동 원리 중에 하나가 확실히 어떤 기존에 있던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의 결점을 끄집어내어서 희화화시켜서 웃기는 방식. 이게 굉장히 그 웃기는 작동 원리 중에 하나잖아요. 캐리커처 그릴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만화가들은 캐리커처 해달라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요.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을 부각시켜주면 되거든요. 나쁘다. 장점을 부각시켜주세요. 장점을 부각시켜주면 닮은 느낌이 안 들어요. 예시를 하나 해볼까요? 예. 김은지 교수님의 헤어스타일 이렇게 있죠. 그냥 뭐 단발 머리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나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이쁘게 입고 오셨는데 뭐 이렇게 그냥 무난하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뭐 교수님은 닮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이걸 보고 홍남기 교수님을 떠올릴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말하면은 그렇게 그리실 거잖아요. 그렇죠. 안 말할 거야. 가상으로 해볼게요. 지금 보면 홍남기 교수님의 머리 스타일과 좀 과장시키는 거죠. 큰 눈과 눈, 코, 입이 커졌어요. 그죠. 뭐 제가 어떻게 그려도 그렇게 닮지는 않았는데 약간 좀 더 이렇게 과장시키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제 특징을 알았네. 제가 봤을 때 교수님은 약간 웃을 때가 오히려 특징이 좀 드러나시는 것 같아요. 웃을 때 이게 무지개 눈이 되면서 네. 약간 이렇게 웃으시는 게 있어요. 응? 이런 느낌? 그렇네요. 근데 좀 맞아. 제가 인상을 많이 찡그리고 웃어요. 이빨을 다 보이시면서 웃거든요. 입을 꽝 다물고 이빨을 보이시면서 웃는데 이걸 더 과장시키면 만약 이빨을 더 세밀하게 묘사한다거나 그래서 캐릭터처 하시는 분들 보면은 꼭 이빨을 그려요. 맞아요. 네. 그래야 희화화 되거든. 맞아요. 근데 권은주 작가님께서 저를 대상으로 캐리커처를 그려주시니까 제가 바로 앞에서 보는 데서 그걸 그리시려니 뭔가 단점을 부각시키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권은주 작가님과 저의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네, 무작정 우습게만 그릴 수가 없잖아요. 차마 광대를 크게 못 그렸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권 작가님께서 저를 그리실 때는
굉장한 그 공격적으로 비하다 혹은 네, 좀 단점을 부각해서 그리시기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대신에 스스로를 그려볼 때는 어떨까요? 스스로를 캐리커처 할 때는 뭔가 아는 사람을 희화해서 그려야겠다라는 마음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니까 자조, 자학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통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려봐 주시겠어요? 제가 저를 한번 그려보면 저는 네. 보통 예전에는 저를 이렇게 그렸죠.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오. 무난하게 그렸겠죠, 그냥. 이렇게 뭐 진짜 안경도 쓰고, 무난합니다. 예, 안경 쓰고 이렇게 무난하게 음, 그렸겠지만, 만약에 제가 저 자신을 약간 희화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에는 그렇게 뚱뚱해 보이지 않잖아요. 네. 저는 저를 좀 더 뚱뚱하게 그리는 걸 선호합니다. 선호하신다고요? 와, 귀도 이렇게 원래 크셨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그러니까 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단점, 뭐 제가 막 음? 두창코인 거, 눈썹이 올라가 있는 거, 투턱인 거, 어? 거 없고 이런 것들을 저는 그냥 오히려 더 강조해서 어, 어, 그리면 저는 사실 뭐 저는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보는 사람들은 음, 그냥 낄낄거리기 좋은 거죠. 근데 근데 보는 사람도 약간 예, 그 작가님을 아는 저는 약간 웃기도 좀 민망해요. 대놓고 면전에다가 웃으면 내가 그러니까요. 상처받지. 네, 이러면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이라서 거리감이 가까워진 관계는 그렇죠. 참 이게 예, 맞습니다. 웃기가 참 어렵다. 네. 그런 그런 차이가 생각이 있습니다. 드네요. 근데 만약에 네. 저도 작가님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아는 사이가 아닌데 나도 약간 비슷해. 그리고 나랑 그러니까 지금 외형이 아니라 비슷하다는 얘기가요. 외형이 아니라 작가님과 저는 동년배잖아요. 그러니까 동년배끼리 뭐 예전 얘기를 한다거나 그때 우리 되게 찌질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지금도 뭐 비슷해.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를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비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음, 그러면 우리 동년배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면서, 아유, 그치, 뭐, 아유, 나도 맞아요. 그런데 뭐,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감의 웃음은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네, 근데 진짜로 그게 막 기분 나쁘게 사람을 막 공격해서 그 사람의 음, 결점을 진짜 막 정말로 드러내는 그런 게 아니라 장난식으로 음, 당신도 그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또래가 어떻고 뭐 우리 처지가 지금 어떤데 라고 하면서 약간 장난식의 어떤 스스로를 향한 공격성에서 음, 아유 그래 나도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공감을 자아내는 그런 웃음? 음.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음, 저는 저도 이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데 수업 네. 시간에 웃기려는 욕심을 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웃기려고 하지 어, 않아요. 물론 웃기고 네. 싶죠. 되게 저도 이제 개그 욕심이 있는 사람인데 웃기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웃긴다는 음. 것도 알고 근데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왜요? 어쩔 수 없이 그 세대에서 오는 그 공감대가 음,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개그 욕심 내는 거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린 사람들 있을 때. 아, 아, 맞아요. 예. 그걸 음, 우리 부장님 개그라 그러잖아요. 웃기지 그쵸. 네. 않는데 웃어주는 거. 억지 웃음 짓는 예, 거. 억지 웃음 짓는 거. 그래서 저는, 몰라요.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되게 개그 욕심이 많은데, 잘 모르는 어, 사람이나, 뭐, 좀 공적인 자리에서는 개그 욕심을 안 음, 내거든요. 그냥 드라이한 음, 사람이 차라리 낫지, 어설프게 음, 개그했다가, 음, 웃기면 다행이지만, 안 웃기면 그거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네, 근데 확실히 그 공감대는 그 메워지기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맞아요. 네, 포기한 스타일, 포기한 내려놓은 거죠. 음, 그러게요. 지금 말씀해주신 거 들으니까요. 예전에 그 2000년대 이말년 작가님의 그 작품 개그 스타일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그 세대들만 통하는 자학적인 개그? 자기들을 스스로 어떤 웃음의 대상으로 몰아넣고 스스로들이 웃기는 대상으로 나를 웃기게 만드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인터넷은 세대들이 분명하게 지층되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세대들. 그 당시 20대, 10대. 그쵸. 그때 뭐 마음의 소리도 그렇고, 뭐 귀기 작가님도 그렇고, 그 세대들이 느끼는 일종의 약간 굴욕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기성세대들이 그렇게 묘사했다면 엄청 불편했겠죠. 완전 기분 나빴겠죠. 근데 당사자가 얘기하니까 공감대가 생겼고 거기서 오는 웃음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은 개그 웹툰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꺼냈고 그리고 확실히 개그 웹툰을 하기가 어렵기는 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했는데 근데 어떤 빠져나갈 구멍이 없지는 않다라는 식의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쵸? 그렇죠. 사실 그 구멍을 찾으려고 이 스터디를 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있다. 맞습니다. 새로운 구멍이 있다. 그렇다. 네. 지금은 매체적 상황으로, 사회적인 인식상으로 어떤 콘텐츠의 캐릭터와 독자가 자기를 동일시하는 경우, 그리고 거리감을 굉장히 밀접하게 가깝게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는 공감의 웃음을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진짜 잘못해서 뭔가 조롱거리로 만드는 그런 웃음을 주려다가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무도 웃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 그 사람들이 왜 저런 사람들을 희화화하느냐고 공격을 하거나 기분이 나쁘게 하면은 우선은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좀 모든 콘텐츠가 기분이 나쁘게 만들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는 하는데. 이런 공식 혹시 가능할까요? 일종의 개그 공식이죠.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개그 공식. 네네. 내 이야기에서 웃음거리를 찾아라. 너무 좋아요. 괜찮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격적인 웃음을 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자지러지게 웃는다기보다는 약간 미소? 공감의 미소 정도 지을 수 있는데 기분은 되게 좋겠죠. 근데 사실은 공감이라고 하는 감흥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어떤 바탕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은 모른 채 누군가를 희화화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잘 알고 공감을 하고 이해를 했을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공감의 웃음은 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자기 얘기에서 벗어나는 경우 어딘가 들은 얘기를 묘사할 경우에는 사실 진정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걸 독자들도 금방 눈치채고 그렇기 때문에 웃기 힘들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어떤 희화화도 가능하다. 겁먹지 말자. 네,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만든 이 시대의 개그 공식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개그 웹툰의 시대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스터디를 해봤는데 개그 웹툰의 시대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개그 웹툰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겠어. 하지만 이런 방식의 개그는 아직도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공식까지 마련을 해드렸어요. 저는 굉장히 뿌듯한데요. 권 작가님 어떠세요? 네, 사실 저도 이 스터디를 하는 이 목표이죠. 단순히 재미가 뭔지 궁금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탈출구가 있을까. 요즘처럼 개그하기 어려운 시대에 그런 거를 좀 찾고 싶은 마음으로
시간으로 시작한 거기도 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보는 시선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일방적이니까 약간 교수님을 통해서 크로스 체크도 하고 약간 시점 교정도 해가면서 좀 더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개그의 소재 혹은 공식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좀 공유되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보완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혼자서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보다 확실히 이렇게 반론을 듣기도 하고 혹은 다른 시각으로 똑같은 말을 이렇게 듣기도 하면서 그래 내가 생각했던 게 완전히 틀리진 않아 라는 어떤 위안을 얻는과 동시에 요렇게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달력이 더 좋구나. 그리고 요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의 정리가 너무나 잘 되어서 네, 스터디가 훨씬 더 재밌고 가치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그럼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뭔가 약속하진 않았는데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재미스터디의 권혁주, 홍난주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